2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총 파업에 참여한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동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17개 교육청과 국립학교에 2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 4천여 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40여 개 사업장의 노동자로 파악됐습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보도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51억여 원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 오모 씨는 최모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라며 미국 로펌 에이킨 건프에서 송장을 받으면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저녁까지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일부 내륙에 이어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과 경기 동부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1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쏙 인터뷰. KBS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2부는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내용 소상히 들어볼 텐데요. 오후 회의 현장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우선 오늘 1시에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서 북한 소형 상황관리 정부 합동 브리핑을 했죠. 예.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경위에 대해서 제명한 국무총리실 1차장이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사 진행반을 통해서 국방위원회 정회까지 갔었는데요. 이 국방위원회가 열리기 1시간 전에 예. 이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국방위원회에 대한 관심 왜 물타기 하기에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국방위원회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잡아서 한 이유가 뭐냐. 예.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올 국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될 텐데 그 의혹을 다 받아서 같이 조사 결과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그 전날에 발표해서 예. 그 발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질문을 내용을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반영을 시키든가 이건 전형적으로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국회 물먹이기 또 이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데 김영부 장관이 뭐 아침 오전에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뭐 이런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논란이 많았고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경계 태시의 구멍이 뻥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축소 은폐의 어떤 정황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또 의원들, 우리 야당 의원들 질문들은 주로 청와대 안보실이 깊게 관련되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게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인데 국방부의 어떤 답변 내용들을 보면은 입장들 보면 그 정권 차원의 은폐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신 거군요. 예, 그 부분 또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 영향이 있었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상 그런 일 동반일 협의 이상은 없었다 하면서도 청와대 안보실이 곧 징계할 것 같다. 또 초기 우리 국방부 입장과 다른 그 청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청이라는 게 청와대를 이야기하죠. 사실상 청와대의 관련 부분을 간접 압법으로 답변 과정에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 그래요. 8군 단장 보직 해임 그리고 합참의장에 대한 경고.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계태세가 뚫렸다고 했기 때문에 경계태세 뚫린 데 대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다. 이런 차원에서 합참의장 지작사령관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의 강력한 경고, 또 8군 단장의 보직 해임, 또 이렇게 또 징계위원회 2, 3, 4단장 징계위원회 해본데 경계태세의 어떤 실패에 따른 책임을 장관과 의장 밑에 제대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민 눈높이 봤을 때 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주고 밑에 사람만 책임졌냐 이런 논란이 생길 거고 우리 국민의원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요. 사실 국민들 관심은 축소 왜곡, 정부 차원에서 안보 관련 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축소 왜곡을 한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국정조사 진행과 관련 결과를 봐야 됩니다만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이 우리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불미하게 컨센서스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요. 또 백승조 의원께서도 여기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 허위 보고 은폐 의혹 자유한국당은 어떤 점을 지금 짚고 있습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합참 주요 지휘자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만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킨 대로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보고 은폐는 사실이죠. 지금 배가 작은 목선 발견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작은 목선이란 건 합참이 계속해서 주장하듯이 배가 작아서 파도가 높아서 태양이 반사되어서 찾는데 탐지하는데 경계 임무를 달성하는데 제한되었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이건 축소 의도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사실상 진실을 따져보니까 표류가 아니고 자력으로 입항했고 또 그 방파제에 딱 밧줄 내가 돛을 묶어놨는데도 자꾸 그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하고 이게 뭐 통상식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 또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게 또 발견이 아니에요. 발견 주민이 했지 신고받아 출동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합동 브리핑을 떼서 늦었지만 좀 용기를 내서 결과적으로 은폐 그 당시에 뭐 남북관계 이미 청와대 소통수석이 인정했어요. 남북관계 경색을 걱정해서 바로 보도하기 힘들었다. 또
그 초기 보도자료 청와대 안보실과 계속해서 의논했다 했기 때문에 네. 용기를 대해서 정무적 판단에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외유 중이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초기에 좀 그런 축소 은폐 부분이 있었다. 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황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하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보면 오히려 안 하기보다 못한 자기 변명이고 스스로 면접을 주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국정조사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군은 모자람이 있었다지만 야당에서 봤을 때는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백승조 의원께서는 국방부 차관 지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군 기강이나 보고 체계가 그때와 비교해서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오늘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23사단 지역에 4월 말에도 그 경제 철조망이 절단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 또 유야무야 넘어간 것을 제가 오늘 지적했는데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9.19 합의 이후에 평화 착시 현상이 있어서 경제태 시에 대해서 어떤 중요하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태도, 정신적 무장해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경제태세를 완벽하게 다 막아낼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그러나 경제태세에 대한 임하는 태도, 지휘관의 태도,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너져 있다. 이번에 처음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9.19 합의 이후에 물론 내용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용도 9.19 합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증강이라든지 또 대규모 훈련이라든지 또 해외에서의 어떤 선박 통제, PSI 문제 이런 문제에서 남북이 의논하도록 된 부분이 저는 국방주권이 좀 유보된 아주 위험한 합의라고 했는데 이 9.19 합의가 과도하게 홍보됨으로써 그 평화 착시 현상이 벌어져서 경계 근무에 임하는 장병의 태도가 무너져 있구나.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뭐 경제태세보다도 신뢰에 우리 합참과 국방부에 대한 신뢰에 큰 구멍이 난 것이 안타깝고 이걸 메우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한 경계태세 해이만이 아니라 북미 대화 국면으로 인해서 안보 평화 착시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안보 체계의 해이해집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5.18 특별법 처리가 보장될 경우 국정조사 개최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이것을 뭐 의회의 여러 가지 조건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안보 문제 관련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방부 합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 합참만의 문제는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국정원과 통일부 또 청와대 안보실 이 여러 상임위원회가 걸쳐 있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정부 합동 브리핑을 보면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부당하고 오히려 신뢰를 오히려 정정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좀 그 누명을 덮어쓰고 있다. 억울한 걸 제가 해소시켜 줄 수도 있어요. 국정조사는 꼭 상대를 골탕 먹이고 정부를 골탕 먹인다 생각할 게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했는데 너무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면 되지. 이걸 그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을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 인터뷰였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네,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열정의 의정활동 펼치는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가만히 계신데 자꾸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 최이배. 예.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뭐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감금당했던 당사자로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경찰이 이제 그 4명의 이제 의원을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근데 이제 총 저를 감금했던 분은 11명이었고 또 밖에서 이제 뭐 나오지 못하게 또 그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 또 2분 계시고 아무튼 등등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고발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단체에서 이분들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 방에 제 의원실에 이제 보좌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의정 활동에 그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다면은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갖고 그리고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 4분은 일단은 4명만 7월 4일 내일까지 수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가시겠다라고 버티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당의 이제 행안위가 이제 경찰을 담당하는 상임입니다. 행안위의 간사인 이채익 의원님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 경찰들에게 누가 지금 이거 조사하고 있냐, 조사하는 사람들 명단, 그다음 그 사람들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 제출을 경찰한테 요구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한국당 의원님들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담당자들을 다 연락처까지 달라고 하니 굉장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황이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자료 요구를 한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분들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건 당사자 또 그분들이 이제 소환을 받거나 자기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 요구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료 요구였다.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채익 의원님이 이 최이배 의원님이 최이배 의원님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부자가 똑같습니다. 최이배 최이배 의원님이 당시 회의를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막으신 거죠. 막은 겁니까? 회의 일정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공식 회의 일정은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려면 그 법안이 먼저 그러니까
발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발의할 법안을 민주당과 예. 바른미래당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국회 회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상임위 활동은 아니지만 그 회의를 방해하면은 그게 국회법에 저촉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법은 그래요? 이제 상임위 회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회의가 안 돼가지고 법안이 안 만들어지면 예. 회의 자체가 또 안 열리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셔서 제 방에서 이제 진치고 앉았다가 이제 제가 그 법안 논의하러 간다니까 이제 저를 못 가게 막으신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동영상도 많이 이제 당시에 이제 나왔지만은 뭐 쇼파로 아예 방문을 다 막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사진 다 찍히고. 제가 뭐 나가려고 이렇게 좀 힘을 쓰면 또 힘으로 제압하시고 뭐 그랬던 과정이어서 이거는 이제 그 형법상의 감금죄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감금죄 이런 거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폭처법이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법이 아니라. 예. 국회법도 이게 만약에 회의를 열기 위한 회의라면은 국회 회의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회의를 방해했다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면은 국회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데 지금 고발은 저 형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폭처법 두 가지로 지금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회 행안위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상임위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감금이 아니요, 저 자료 요출 경찰에 대해서 그 죄송합니다. 조사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이제 마땅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자신의 동료 의원들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그 자료 요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채익 의원이 이제 그 국회 행안위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상임위 활동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경찰에다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이것을 두고 한 얘기인데 자, 이채익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일정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요즘을 또 방송을 통해서 밝히고요. 자, 법안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배 의원께서 재벌 개혁을 위해서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변호사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가장 제가 관심 있었게 또 보는 부분이 우리 재벌들이 어떤 형사 사건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제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모시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전관, 전직 판사나 이제 검사 출신의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뭐 판사, 뭐 검사가 아니라 검사장 또 법원장, 대법관 지낸 신부, 검사장, 재판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모셔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관들이 결국은 재판에 영향을 준다,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전관을 쓰면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법정의에 정말 큰 어떤 걸림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전관 예우라고 하는 그래서 것이요. 이제 제가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막기 위해서 변호사법을 발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이제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 형사 사건을 수임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검찰과 그 법원에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유무죄를 가지고서 성공 보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석을 시킬 수 있다 없다 또는 형량을 뭐 집행유예로 뺀다 못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공보수 조건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수임한 사건이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이 인신 구속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 비용의 이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하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아주 뭐
러프한 내용만 담았는데 좀 더 그 신고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인신 구속에 관련된 진행사항은 반드시 신고해라. 네. 라고 이렇게 이제 법안을 제가 개정을 냈습니다. 아, 재벌과 관련한 현행법에 허점이 많아가지고 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틈새 사이로 빠져나가는 재벌들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죠. 여러 사례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남으세요? 뭐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태광그룹 네, 이호진 회장이 그 김치하고 와인 예. 그거 이렇게 계열사한테 예. 만들게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그 급여 대신으로 복무 후생비 처리해가지고 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분도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7년 8개월 동안 보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재판도 대법원 가서 또 다시 파기환송시키고 하면서 7번의 재판을 받는 한 8년 과정이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 대부분의 기간은 자기 이제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간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네. 경보석으로 나와 있었고요. 네네. 그런 이제 보석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그 법원 판사의 재량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가지고 보석을 허용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재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많은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를 많이 받고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그 사모법칙이라고 씁니다. 징역 3년을 때리지만 네.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 나와서 다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모법칙. 아이고 네. 세상에 얼마나 많았으면은 법칙처럼 이게. 그래서 뭐 이건희 회장, 예.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뭐 김승현 회장 이런 분들 다 똑같습니다. 죄를 아주 다양하게 지었는데도 결론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이제 풀려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그 판결에도 이제 변화가 생겨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재벌의 이런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네. 회사 내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많이 지지할 것 같아요. 뭐 지난 촛불 우리 혁명 때 네. 그때 재벌들도 적폐다. 네. 재벌 개혁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또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반드시 이제 그 상법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이 네. 개정이 돼야 됩니다. 3629번 쓰시는 분은요. 3년 정도 변호사 기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관 변호사들. 예. 곽은주님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 받아서 몇 년 만에 몇십억씩 수임료를 받겠죠. 이 말씀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맞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저게 이제 법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법원만 정관예우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한 상반기 국회 성적표 나왔는데 정말 초라합니다. 예,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법안 발의와 실적 처리를 KBS가 분석했는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일단 발의 건수가 뭐 예전보다 그렇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발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법안들이 만들어 이렇게 발의가 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금까지 열리질 않아서 법안 예. 통과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굉장히 열심히 뭐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정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길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 저희가 이 법안 통과가 없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퇴근 차량들과 함께 돌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부근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은 북현풍 하이패스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숲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에서 송내까지 15km나 정체
정체고요. 이후 조남분기점 일대도 밀립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안양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한일 무역전쟁과 한일 협정의 관계.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오늘 퀴즈로 또 시작합니다. 네, 이분이 대통령이었을 때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졌죠. 네네. 한일협정이 맺어졌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 이게 오늘 퀴즈입니다. 모르는 분이 과연 계실까? 쉽죠? 네. 네. 저 퀴즈를 내자면은 네. 뭐 일설인데요. 네. 뭐 정설은 아니고 네. 이 구미 금오산에서 두 명의 왕이 나온다라고 어떤 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한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구미가 고향인 분이죠. 네네. 예.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좀 앞선 시대 대통령. 네. 예, 그분 이름 다 아실 거예요. 네. 예. 자, 생가도 있고. 네. 예, 반신반인이라고도 하고. 반인반신. 반인반신인가요? 그 지지자분들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누군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이 한일협정에 관한 얘기인데 네. 이 한일협정에 대해서 되게 시끄러웠던 적은 2005년 1월 17일이에요. 2005년 1월 17일. 예,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예. 기밀문서가 공개돼요. 그 협상 과정에서.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한일 협정이 있었을 때 당시에 문서가 2005년에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1965년에 협정 당시에 회담의 기밀들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충격을 먹었던 건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한 게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였다는 겁니다. 네. 개인 청구권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 때 피해 입었던 분들이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보상해달라 요구하기 쉽지 않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뭐냐면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 우리 정부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요. 그냥 빨리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알아서 할 테니 개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우리 정부한테 돈을 달라. 이게 양측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시점은 한참 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그냥 개인 청구권이 없어지는 걸로 하고 우리한테 빨리 돈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징용 문제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요. 징용 기간도 다르면 받는 돈의 액수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1년 징용 간 사람과 3년 징용 간 사람은 또 액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개개인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일본이었고 그걸 그냥 우리 정부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박정희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한국 쪽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지금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청구권은 그 개인들이 돈을 받아야 소멸되는 거죠. 그 개인들이 나는 이제 돈 받았으니까 오케이 포기를 하든 뭐 하든 그 개인들의 권리지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에 국가주의가 팽배했던 시대라 정부들이 만나서 소멸한다고 이렇게 되면 뭐 끝.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액수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이게 청구할 때요. 103만 2,684명. 3억 6,4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일본은 그걸 깎죠. 깎아서 3억 달러로. 그러니까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 3억 차감 3억해서 총 8억 달러를 받는데 다시 한번 무상 3억, 유상 2억, 그다음에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렇게 억 원이 아니라 억 달러입니다. 예. 억 달러.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무상으로 받는 3억 달러가 이 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 이런 모든 일본한테 피해당한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게 이 3억 달러죠. 당시에는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안 했죠. 인정하지 않았던 때였고 네. 또 뭐 드러나지도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네. 위안부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이거 해당이 보상 없죠.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2005년에 노무현 정부 한 번 더 정리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103만 명에 대한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냐? 지급을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0년 있다가 합니다. 10년 있다가. 75년에요. 75년에 한데 일본한테 103만 명을 청구했는데 그 당시에 8,50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해요. 30만 원? 네. 그때 돈으로 30만 원은 뭐 큰 돈이긴 하겠지만은 네. 일제 강점기 때 그야말로 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이 30만 원이 이게 돈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75년 환율이 484원입니다. 예. 그러면 3억 달러를 계산을 하면요. 3 곱하기 484를 하면 1,452억이에요. 그런데 8,500명한테 30만 원씩이니까요. 25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일본한테 1,452억을 받아서 사망자한테 25억 5천만 원을 주고요. 그 당시 유가진 25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유가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700건에 대해서 1인당 30원씩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총 우리 정부가 지급을 한 게 91억입니다. 91억. 그러니까는 당시 환율 484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1,452억 원을 받아와서 피해자들한테는 고작 91억. 그런데 1,361억은 정부가 쓴 거죠. 어디다 갖다 쓴 거예요? 외환은행이 1억 3,282만 달러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자체가 없으니까 외환 거래가 안 되니까 일단 외환은행에다가 외환 거래를 트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요. 일단 그 외환이 있어야 되니까 네. 바꿔야 될 돈이 있어야 하니까 네. 일단 외환은행에다가 그 정도 1억 3,282만 달러를 넣었고 또 나머지 포철 공장 짓는데 3,08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근데 포철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 3억에 문서 이만큼 들어가고 유상 자금 중에서 24%를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무상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포철이 이만큼 가져가고요. 한국전력이 송배전 시설 만든다고 466만 달러를 가져가고요. 또 산업 기반 인프라를 닦는데 466만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보 시스템도 없었는데 기상대 자체가 부실했어요. 기상 예보 시스템 만드는데 638만 달러 씁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당시에 농업용수도 그냥 저수지 이런 식인데 그거를 이제 뭐 펌프 이런 거 개발하는데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3,084만 달러 이렇게 쓰고 개인한테는 전체 중에 10%도 안 되는 돈을 91억 원만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기피한 일본 정부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한국 정부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 뭐 나중에 노무현 정부가 미진했던 보상을 추가로 한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 기밀 문서가 풀린 게 2005년 1월 17일이었고요. 네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서가 나오고 나니 그 해인 2005년 8월에 69,98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최대 2천만 원씩 해서 5,400억을 지급합니다. 네. 정부에서요. 그런데 이때 지급을 하면서 위안부 등 불법행위 그리고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선 청구권 협상이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노무현 정부가 표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등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청구권 협정이 이미 다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되는 이 징용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소송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불법
노동, 강제 노동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면 일본 정부도 일단 책임이 있는 거고요.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는 이게 쓰라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 때 말이죠. 징용 관련한 판결, 일본에게 불리하게 나면 안 된다. 이게 저 박근혜 정부의 거대한 그 합의였어요. 컨센서스였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일본 정부인가 한국 정부인가 그 의문을 산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다 공개가 되면 한국 정부의 책임이 됐을 때 그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잖아요. 돈을 안 준 정부가.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뭐 포철이라든지 지금은 포스코죠. 외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 돈을 갖다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을 때 한국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과거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던 거죠. 아, 그래서 하여간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에서 판결을 질질 끌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총국권 소멸을 한일협정 당시에 주장한 게 우리 정부였었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역사지만 기록에 남아 있다.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픈 진실이라도 직면을 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의 이야기 한일 협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일단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 살펴볼까요? 자, 2486번 쓰시는 분 구미호. 구미호가 왜 나옵니까? 자, 그리고 3629번 쓰시는 분 다카키 마사오. 이거 일본 이름이긴 한데 저희가 원했던 답은 그건 아니었고 한국 이름을 보내셔야죠. 김도윤님 추사 김정희. 박정희인데 김정희라고 하셨어요. 9218번 쓰시는 분 박혁거세. 어이구, 박정희 대통령을 박혁거세라고 하셨어요.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1257번 쓰시는 분 반인반신 헤라클라스. 들렸고, 자, 9707번 쓰시는 분 박정희입니다. 군대화를 이루긴 했지만 근대화를 이루긴 했지만 독재자의 성격이 너무 강하지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정답자 또 선물 받으실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한 두 분. 네,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못하게 돼도 출연료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참 경제적인 시간. 그렇습니다. 모두의 경제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관해서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 한국에 급소를 찔렀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재충수를 둔 것 아니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게 피해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된 것이고 한국에게 보다 피해가 많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본이 무역 보복, 제재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주변에 있는 분들 직접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에 일본이 사실 지금 싸움을 걸은 상대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우리로서는 참 다행인데
뭐 삼성전자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웬만한 일본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네네. LG전자, SK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런 데 상대를 걸었는데 네. 뭐 현장마다 이제 말이 다릅니다만 그 우리에게 지금 수출을 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또 주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상대는 중소기업이고 우리는 대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의 이제 다른 약한 고리들이 많을 텐데 우리 가장 핵심을 다 건드렸다는 부분에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또 그 글로벌 기업들의 힘을 또 한 번 더 믿어봐야 될 그런 구석도 있고요. 이 사태 전개가 사실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막상 풀어봐야 이 정확한 이게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좀 쉽게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수출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수출 과정을 어렵게 하겠다고 한 그 반도체와 액정필름 소재 그 세 가지는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본께 수율이 높고 그러니까 분량이 적고 품질이 괜찮고 물류 비용 등등 고려하면 가격이 싸서 그냥 사서 쓴 건데 우리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국내에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잘 팔릴 때는 바빠서 생산 설비 만들 시간이 없었고 안 팔릴 때는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이 국산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두세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있다고 하죠. 그 소재가 재료가.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대체 수입선도 사실상 없는 형편이어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다고 TV조선이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멈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소재를 바꿨을 때 적어도 반년 정도는 라인을 돌려서 문제가 없다는 걸 검증해야 고객사가 사간다 이 얘기를 아마 차 떼고 포 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나 반도체 생산 공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요. 지금 경제보복 얘기가 나온 게 작년 10월부터인데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전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송금 못하게 한다. 그리고 90일 비자 면제하는 거 그것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하나씩 보죠. 반도체 장비 지금 이거 당장 대체할 수 없어요. 맞는데 뭐 반년 1년 안에 국산화도 어려워요. 골탕 먹을 텐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필요 없어요. 당장은 수입 수요가 없고요. 그 안에 이 전 세계에서 딱 일본 회사만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본이 좀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같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식민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전에 독일 사람들은 다 까만 옷만 입었어요. 근데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있어서 식민지를 통해서 화려한 염료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때 그 결핍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독일을 세계적인 인공 염료의 종주국으로 만듭니다. 결핍이 만들어내는 혁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1983년에 반도체 한다 그랬을 때 다들 비웃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일단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집 살 때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 집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막 전세금 올리면 괴롭긴 한데 그참에 집을 사버립니다. 이번에 이제 산자부에게 이런 얘기예요. 이번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지독하게 왔던 일본에 대한 의존도 특히 부품 산업, 소재 산업 한번 우리가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일본이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들이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만약에 반도체 생산이 안 된다는 순간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요. 액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과 뭐 LG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그것은 곧 글로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 소재 수출 규제만이 아니라 금융 제재를 할 가능성이 송금 못하게 한다. 뭐 비자를 90일 면제하는 거 뭐 불이익 줄 수 있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저는 원래 국가와 민족이라는 스테로이드 놓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막 자극하고 이런 거.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자동차 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에 11달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준 차가 5만 3천 대예요. 근데 우리 차는 일본에 300대 팔았습니다. 네. 자동차 딱 한 분야만 놓고 봐도 1조 2천억 원 적자고요. 우리가 작년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20조 원 이상 일본에서 적자를 받고 좀 더 시계를 넓혀보면 우리가 65년에 한일 수교한 이후로 54년 동안 한 번도 대일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다 파는 쪽이 불리할지 많이 사는 쪽이 불리할지 그건 좀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여행이 지금 올해 1월 기준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게 78만 명이고요. 그쪽에서 들어온 게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네. 단순하게 비교해도 거의 4배잖아요. 불편하게 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사는 사람이 안 산다는 게 겁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최근에 그 글로벌 경제에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적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하고 있네요. 네. 이미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마냥 유리하진 않습니다. 지금 요건이 네. 27개 우대를 해주던 나라 중에서 한국을 뺀다는 거지 네.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거두는 네, 거라는. 그래서 네. 제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네. 이 그 특혜를 제외합니다만 실제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을 때 뭐 예를 들면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WTO에 네. 제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네, 뭐 여하튼 절대로 국익에 반하는 질문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쓰는 일본 언론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뭐 아사히 오늘자 네. 사설 같은 거 보면 즉각적으로 보복을 멈춰라 이런 사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일본 경제지들이 오늘 네.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일본은 국제 회의에서 가봐도 절대 네. 자기 나라의 관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절대 하지 않아요. 네. 그게 관행인데 일본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 안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은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뭐 거의 극명하게 갈립니다만은 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년 4개월 동안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정리해서 내놨는데 3,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 정도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받다. 특히 여기에서 혜택을 본 부분이 노인 진료비 부분, 노인 의료비가 한 4천억 원 이상 경감이 됐고요. 예. 그리고 선택 진료비 폐지에 따라서 6천억 원 정도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난임 치료비나 아니면 그 어린이 진료비 이런 것들 지원도 각각 한 1,6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네네. 일단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고민하자 이거는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내가 부자가 아닌 이상이라면 이런 건강보험이 강화되는 건 무조건 좋죠. 저도 20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환자 한번 모셔봤던 집이라면 다 알 겁니다. 치료비가 그때만 해도 뭐 어마어마했죠. 몇 천만 원. 네, 심지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안 그리신 분들이 일찍 죽고 싶다 말씀하실 정도로. 아유. 그래서 우리가 건강성 이걸 좀 보장성을 강화자를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사실 중증 환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런 부분은 무조건 뭐 찬성이고요. 그리고 이게 2.2조 원의 의료비 혜택이 뭐 우리 주어졌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2.2조 원 지출 적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뭐 이 상당히 또 어린이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저한테는 제 주머니는 또 두둑해진 거니까 일단 보장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 논란을 또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문마다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같이 봐야죠. 보장성 늘려가는 건 맞아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진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체제가 유지될 것이냐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마당이니까 건강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재정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 보험료를 뭐 장기적으로 인상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느껴봤을 때 내가 해봤더니 정말 도움이 되네. 그랬을 경우는 또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암이 걸렸다든가 희귀질환을 걸렸는데 정말 보험이 많이 지원되더라. 국가가 나를 도와주더라.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그 합의도 컨센서스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고부담 고복지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되겠네요. 예, 나대로님 MRI 보험 적용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초음파도 돼요. 상하복부 초음파도 이제 됩니다. 그래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과도하게 많이 했을 때 하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문제. 병원에 마실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부분 또 걸러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의 경제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아유.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기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숙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참 어떤 큰 보람이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 환우들을 치료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병원이 세워진 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보건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